모든 것을 잃은 날. 설인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전쟁은 늘 텔레비전 화면 너머, 신문 일면의 굵은 활자로만 존재하는 먼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교실 창밖으로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그날 아침, 아이들이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깔깔대던 바로 그 순간까지도 설인의 일상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교무실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나누던 차 한 잔의 여유, 아이들의 숙제를 검사하며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주던 소소한 기쁨,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차를 막 입술에 대려던 찰나 휴대전화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고 곧이어 마을 회관의 사이렌이 온 동네를 울부짖듯 가득 채웠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단 2글자 대피였습니다. 학교는 서둘러 하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둘 아이들을 데리러 왔고 설이는 마지막 아이를 보낸 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맨 채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길게 이어질 뿐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국제구호단체의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선 가까운 마을들을 오가며 의료품과 식량을 나르는 일이었죠.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설이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막을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에서 오는 그의 눈빛의 반짝임을 그녀는 차마 꺼뜨릴 수 없었으니까요. 금방 다녀올게. 저녁엔 내가 좋아하는 보르시 만들어 먹자. 스메타나 듬뿍 얹어서. 출근하기 전 현관에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말했고 늘 그렇게 약속을 지켰던 그였습니다. 단 한 번 돌아오지 못한 그날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시간이 지날수록 낯설고 창백해지는 것을 설이는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폭발음이 둔탁하게 울릴 때마다 유리장 안의 접시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처럼 그녀의 심장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부엌에 서서 설이는 손에 숟가락 하나를 꼭 쥔 채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려는 기도는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 소리가 되지 못했고 차가운 물처럼 가슴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구호단체에서 공식 통지서가 도착한 것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현장 실종. 얇은 종이 위에 인쇄된 2단어가 설인의 눈앞에서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종이의 거친 질감이 손끝을 긁어댔습니다. 실종. 그것은 죽음보다 더 잔인한 단어였습니다. 끝이 명확한 슬픔이 아니라 끝이 없는 기다림을 요구하는 형벌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위로한답시고 이런저런 말들을 건넸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날 거예요. 설이는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주방 의자 등받이에는 여전히 유진의 외투가 걸려 있었습니다. 설이는 매일 밤 그 외투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구겨진 영수증, 민트 캔디 포장지, 그리고 광고 문구가 반쯤 지워진 볼펜 하나. 그 볼펜으로 그녀는 달력의 날짜 칸을 하나씩 까맣게 칠해갔습니다. 기다림의 얼룩이 달력을 서서히 잠식해갔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전선은 점점 가까워졌고 포격 소리는 더 이상 먼 곳의 둔탁한 울림이 아니라 창문을 흔드는 진동이 되었습니다. 낡은 라디에이터가 힘겹게 열을 뿜어내는 소리가 마치 죽어가는 짐승의 신음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라디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전지대로 즉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설이는 그 흔들림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그녀는 유진의 물건들을 고스란히 남겨두었습니다. 그의 컵을 깨끗이 씻어 찬장 제자리에 올려놓고 외투를 정성스레 개어 침대 발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돌아오면 이 컵으로 다시 차를 마시자. 보르시도 끓여줄게. 스메타나 듬뿍 얹어서.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설이는 이상하리만치 가벼운 발걸음에 놀랐습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삶이 한낱 꿈이었다는 듯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면서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한 번은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불 꺼진 창문들. 그 안에서 함께 살았던 날들이 조용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 어둠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작별, 그러나 영원한 이별이 아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은 경계에서의 인사였습니다. 낯선 손길, 지연의 제안. 임시 대피소의 공기는 언제나 눅눅하고 무거웠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낮은 숨소리들이 겹쳐져 윙윙거리는 소음이 되었고 얇은 담요가 스치는 소리, 아이들의 억눌린 울음소리, 끼니 때마다 배식되는 국에서 올라오는 싱거운 소금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서리는 대피소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나눠준 종이와 연필로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교사였던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을 안정시키는 주문이기도 했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이 숲을 지날 때면 정말로 나뭇잎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바다를 건널 때면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린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로 말을 잃은 아이들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만큼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떤 날은 10명이, 어떤 날은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서리는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려 애썼고 이야기 속에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그 즈음 지연이라는 남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말수가 적고 움직임이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목에 건 이름표에는 국제지원연결 코디네이터라고 적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그냥 브로커라고 불렀습니다. 서리는 그 단어가 가진 차가운 느낌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대피소를 오가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망명 절차를, 어떤 이에게는 난민 지위 신청 방법을, 또 어떤 이에게는 제3국 정착 프로그램을 안내했습니다. 복잡한 서류들을 차근차근 해석해주고 필요한 증명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연은 서린을 3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4번째 만남에서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선생님이셨나요? 서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시는 걸 봤거든요. 발음이 정확하고 목소리에 권위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집중해서 듣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지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 파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교사 자격을 바로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언어 교육이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고 지원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요. 파일을 펼치자 빼곡한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비자 신청 절차, 대기 기간, 필요한 증명서 목록, 정착 지원금, 주거 지원 프로그램까지.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연필로 조심스럽게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세요. 서리는 파일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지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결정하는 시간이 달라요. 어떤 분은 이틀 만에 결심하시고 어떤 분은 몇 달을 고민하다가 결정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 끝까지 여기 남기를 선택하시고요. 모든 선택이 다 옳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건조함 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낼 수 있는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빠르면 2달, 늦어도 넉 달 안에는 출발할 수 있을 겁니다. 서류 준비하고 심사받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동안 한국어 기초 교육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날 밤 서린은 텐트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천장의 얼룩들이 별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얼룩들을 이어보면 어딘가로 가는 길이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면 자신이 이곳을 떠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곧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유진이라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살아야지. 내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잖아. 다음 날 아침 서리는 지연을 찾아갔습니다. 가겠습니다. 한국으로 가겠어요. 지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을게요. 차근차근 준비해 봅시다.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로요. 서리는 그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문을 여는 대신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잠시 놓아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단절은 아니라는 것도 함께 믿기로 했습니다. 서명을 하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 얇은 잉크 자국을 남기며 그녀의 이름을 그려갔습니다. 그 선이 어느 나라로 어느 계절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것이 정지가 아닌 진행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한국 따뜻한 낯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리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대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공기의 냄새였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그러나 어딘가 소독약 냄새가 살짝 섞인 듯한 공항 특유의 냄새. 입국 심사를 거쳐 도착 게이트로 나오자 수많은 한글 표지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과 곡선이 조합된 낯선 문자들. 서리는 출국 전에 외웠던 몇 가지 문장들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4개의 문장이 그녀가 가진 한국어의 전부였지만 이상하게도 든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낯선 숲을 헤쳐나갈 때 손에 쥔 작은 나침반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에서 서린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다가오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호라고 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의 한국어는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발음되었습니다. 서린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캐리어를 대신 끌며 공항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봄이 오기 직전의 계절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동안 민호는 날씨와 교통,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서린이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차를 타고 도시로 들어서자 높은 건물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네온 사인 속에서 반짝였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그녀가 떠나온 곳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저기가 한강이에요. 민호가 다리를 건너며 말했습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이죠. 밤에 보면 불빛이 정말 예뻐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아파트들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4층짜리 건물의 3층, 민호의 집이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살짝 났지만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음식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집이 크지는 않아요. 민호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 하나는 비워뒀으니 편하게 쓰세요. 거실은 아담했고 소파와 작은 텔레비전, 그리고 4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삶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아이의 그림, 선반 위의 가족 사진, 그리고 부엌에서 나는 된장찌개 냄새. 앉아서 밥부터 드세요.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민호는 서둘러 상을 차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된장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와 나물 몇 가지.
서리는 수저를 들고 조심스럽게 밥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밥알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천천히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할 것 없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민호는 동네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가까운 마트는 어디에 있고 버스 정류장은 어느 방향이며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은 언제 시작되는지. 그의 설명은 친절했고 세심했습니다. 제 딸이 있어요. 하은이라고 7살이에요. 학교 끝나고 오면 인사시켜 드릴게요. 아이가 좀 낯을 가리는데 금방 친해질 거예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분은? 민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2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병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도 슬픔도 아닌 그저 담담한 수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리는 자신의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고 창문으로는 골목이 내다보였습니다.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이 전부였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 못해 감사했습니다. 밤이 되자 방바닥에서 따뜻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온돌이라는 한국의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서리는 바닥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와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 속에서 춤을 추듯 내려앉았습니다. 서리는 수첩을 꺼내 오늘 배운 한국어 단어들을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집. 따뜻하다. 마지막 단어 옆에 그녀는 작게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고요한 일상, 세 사람의 식탁. 아침은 언제나 민호의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 그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집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서린도 그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지만 바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민호는 늘 머그컵을 2개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찬장에 넣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서리는 그것이 실수인 줄 알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와 함께했던 시간의 흔적, 아직 몸이 기억하고 있는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출근합니다.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드세요. 민호는 늘 짧은 메모를 남기고 나갔습니다. 그는 동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보조로 일했습니다. 정식 수의사 자격은 없었지만 오랜 경험으로 동물들을 잘 다뤘고 병원장도 그를 신뢰했습니다. 서린의 하루는 한국어 공부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은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트남, 중국, 필리핀 그리고 그녀처럼 전쟁을 피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은퇴한 국어교사였던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발음했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었습니다. 서린 씨, 오늘 배운 문장으로 일기를 써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서린은 열심히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역과 키읔의 차이, 비읍과 피읍의 구별.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지만 조금씩 글자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의 베트남 할머니는 늘 천천히라고 속삭이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리는 시장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그냥 지나치기만 했던 시장이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용기를 내어 물건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붕어빵 2개 주세요. 떠듬거리는 발음이었지만 붕어빵 장수 아저씨는 환하게 웃으며 봉지에 담아주었습니다.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손에 들고 걸으면서 서리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달콤한 팥 냄새가 겨울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현관문이 경쾌하게 열렸습니다. 민호의 딸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하은이는 설인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 특유의 직관적인 관찰이었습니다. 안녕. 설인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발음이 어색했는지 하은이가 킥킥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설인의 손에 들린 붕어빵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거 맛있어요? 응. 달아. 같이 먹을까? 그렇게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붕어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뜨거운 팥이 입천장에 닿아 하은이가 혀를 내밀자 설인도 따라서 혀를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언어의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저녁 6시 민호가 퇴근하면 세 사람의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식탁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호가 찌개를 끓이면 설이는 배운 대로 나물을 무치거나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하은이는 수저를 놓고 물컵을 나르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시 외웠어요. 하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시인데? 민호가 물었습니다. 별은 반짝, 마음도 반짝, 우리 모두 반짝반짝.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작은 식탁 위로 퍼졌습니다. 설이는 반짝이라는 단어를 따라 해보았습니다. 한국어로 빛나는 것을 표현하는 의성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함께 하던 중 하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설인 이모, 우리 엄마는 어디 갔어요? 설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접시를 든 채로 그녀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엌 뒤에서 민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하은아,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어.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고 있지. 민호는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창가에 걸린 작은 풍경이 바람에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때는 저 풍경 소리를 들어봐. 엄마가 안녕하고 인사하는 거야.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이는 아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굳이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작은 나무 상자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이사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하은이가 크면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늘이 적당한 것 같네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작은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의 웨딩 사진, 아기를 안고 웃는 가족 사진, 그리고 여러 장의 일상 사진들. 설이는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그녀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호의 아내와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한국어와 함께 외국어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믿을 수 없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유진. 설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그녀의 표정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세요? 이 사람을? 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은이는 어른들의 표정을 번갈아 보며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국제구호단체에서 일했어요. 유진 씨도 같은 팀이었죠. 좋은 사람이었다고 아내가 늘 말했어요.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내가 남긴 기록이 있어요. 그 밤 설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풍경 소리가 밤새 울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전해지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우연 속에 숨은 필연이 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세 사람이 모인 이 작은 식탁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만나는 교차점이라는 것을, 상실과 희망, 이별과 만남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한가운데 놓인 오늘이라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작은 상자 속의 비밀, 잃어버린 편지. 그날 밤 설이는 다시 한번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사진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따라가자 오래된 인화지의 거친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누렇게 바랜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편으로는 전쟁의 상흔이 남은 듯한
그을린 벽돌 건물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서리는 그 미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천 번의 꿈속에서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녀가 그려왔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유진의 미소였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동시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리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반으로 접힌 편지 한 통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종이는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자 낯선 한국어 문장들 사이로 익숙한 러시아어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에게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내 이름은 유진입니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이 아이가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내 아내 서린을 만나게 된다면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사랑하는 서린,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편지를 쥔 손이 멈출 수 없이 떨렸습니다. 유진의 필체였습니다. 틀림없는 그의 손글씨였습니다. 이 편지가 어떤 여정을 거쳐 얼마나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지금 자신의 손에 닿게 되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서린 씨, 괜찮으세요? 민호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린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민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남편의 글씨예요. 유진의 글씨가 맞아요. 서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린이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민호는 상자 안에서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군복을 입은 두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젊은 시절의 민호였고 다른 한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유진이었습니다. 유진 씨는 제 친구였습니다. 아니, 친구 이상이었죠. 전쟁터에서 저를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날 갑작스런 폭격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있었고 저는 그 안에 갇혀 있었죠. 유진 씨가 저를 끌어내려다가 대신 부상을 입었습니다. 심한 부상이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 순간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 듯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의식을 잃어가던 그가 제게 부탁했습니다. 민호, 혹시 내가 못 돌아가면 그녀를 찾아주세요. 내 아내 서린을 부탁합니다.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세요. 서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목구멍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유진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생각했다는 사실이, 그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제 품에 안긴 것이 바로 하은이었습니다. 서린은 충격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이가 유진이 구한 아이란 말인가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터의 고아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혼자 폐허 속에서 울고 있던 아이를 유진 씨가 발견했죠. 그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그 아이를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에게 가족을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그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서린은 하은이가 자고 있는 방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유진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니. 유진이 자신의 생명과 바꾼 희망이었다니.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가 처음부터 자신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던 것, 민호가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것, 지연이 한국행을 권했던 것,
그 모든 우연처럼 보였던 일들이 사실은 유진이 먼 길을 돌아보내준 사랑의 징표였던 것입니다. 유진 씨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를 통해, 하은이를 통해 이렇게 당신에게 전해진 것 같네요. 서리는 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유진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유진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괜찮아, 서린. 이제 괜찮아. 진실의 조각, 두 인연의 교차.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와 식탁 위에 따뜻한 빛의 무늬를 그렸습니다. 민호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어제와는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밤새 잠을 못 주무셨죠? 민호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새 유진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그의 마음을 느끼려 애썼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유진 씨 대신 제가 살아 돌아온 것이 죄스러웠죠. 그래서 하은이를 제 딸처럼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으니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서리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가워진 그의 손에 온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민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유진도 분명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민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은이를 키우면서 가끔 느껴요.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유진 씨의 목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마치 그가 아이를 통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많은 것들이 전해졌습니다. 상실의 아픔, 죄책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들. 엄마, 아빠. 하은이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잠이 덜 깬 듯 눈을 비비며 서린에게 안겼습니다. 이모, 오늘 같이 학교 가요. 서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유진이 목숨을 걸고 지킨 생명이라는 사실이 새삼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모가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 학교 가는 길 하은이는 서린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하은이는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려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이모, 벚꽃잎을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래? 그럼 하은이는 무슨 소원을 빌 거야?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셋이 영원히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린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소원이 마치 유진의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학교 앞에서 하은이를 보낸 후 서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빛 속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서린.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린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하얀 국화 한 다발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유진의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민호가 새로 액자에 넣어준 사진이었습니다. 유진, 당신이 지킨 아이를 잘 키울게요. 당신이 구해준 민호 씨와 함께 당신이 원했던 그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 갈게요. 그날 저녁 민호가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것도 유진 씨가 남긴 거예요. 저에게 맡기면서 언젠가 당신을 만나면 전해달라고 했었죠. 봉투 안에는 낡은 은색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소박한 목걸이였습니다. 펜던트를 열자 아주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린과 유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했던 그 시절의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펜던트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삶이 끝난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서린은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체온을 받아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유진의 손길이 가슴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서린이 말했습니다.
유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그의 사랑은 다른 형태로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은이를 통해, 민호 씨를 통해, 그리고 이 모든 만남을 통해서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 같아요. 형태를 바꿔가며 계속 이어지는 거죠. 창밖에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저녁 식탁에는 평소보다 많은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설인이 만든 보르시, 민호가 준비한 불고기, 그리고 하은이가 학교에서 만들어 온 쿠키까지. 와, 오늘은 잔치네요. 하은이가 신나게 외쳤습니다. 맞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민호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하은이가 궁금해했습니다. 설인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날이야. 설인이 대답했습니다. 하은이는 이해하지 못한 듯 했지만 어른들의 표정이 행복해 보이자 함께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설인은 깨달았습니다. 유진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사랑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유진이 남긴 사랑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상처 입은 세 사람이 서로를 치유하며 만들어가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라는 것을. 사랑의 또 다른 이름, 피보다 깊은 가족. 계절은 어느새 완연한 봄을 지나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설인이 한국에 온 지도 어느덧 넉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녀는 간단한 한국어로 일상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은이의 학교에서 학예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설인과 민호는 나란히 앉아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그들을 자연스럽게 부부로 여겼고 설인도 더 이상 그런 시선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로 하은이가 올라왔습니다. 작은 체구의 하얀 원피스를 입은 아이는 마치 작은 천사 같았습니다. 하은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시를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별은 반짝, 마음도 반짝. 사랑은 보이지 않아도 따뜻해요. 엄마는 하늘에 있지만 늘 함께해요. 이모는 새엄마가 되어 손을 잡아줘요. 우리는 모두 반짝이는 가족이에요. 설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이가 직접 쓴 시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은이는 설인을 이모가 아닌 새엄마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고 설인은 눈물을 훔치며 힘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학예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은이가 두 사람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아빠, 이모. 아니, 엄마. 오늘 제시 어땠어요? 설인은 깜짝 놀라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은이가 처음으로 자신을 엄마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은아, 방금 뭐라고? 엄마요. 이제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괜찮죠? 설인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정말 괜찮지.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민호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뭔가 반짝이는 것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가 잠든 후 설인과 민호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 씨, 저 괜찮은 걸까요? 유진의 아내였던 제가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도 되는 걸까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인 씨, 유진 씨가 가장 원했던 게 뭘까요? 아마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었을까요? 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남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아내를 보내고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하은이를 보며 깨달았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떠난 사람들에 대한 최선의 예의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고요한 위로였습니다. 설인 씨.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설인은 그의 망설임을 느끼고 부드럽게 격려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정말로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하은이에게도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설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마음속으로는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민호 씨 고마워요.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직은 유진을 완전히 보내지 못한 것 같아요. 민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설이는 혼자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유진과의 추억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저녁 노을이 수면 위에 금빛 물결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가방에서 유진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거의 외울 정도로 많이 읽은 편지였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설인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유진의 마음을 이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함은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고 사랑은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설이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유진, 이제 보내줄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게요. 당신이 지킨 사람들과 함께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유진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설인. 사랑해. 집으로 돌아오니 민호와 하은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상을 차리면서 노래를 흥얼거렸고 민호는 찌개를 끓이며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다. 하은이가 설인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설인은 아이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것만이 아니라 서로를 선택하고 책임지기로 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은 이 가족을 선택한다고. 그래, 엄마 왔어. 우리 하은이 오늘 뭐 했어? 평범한 일상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특별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전쟁과 죽음, 상실과 슬픔을 겪은 사람들이 다시 일상을 찾아가는 특별한 온기였습니다. 에필로그, 당신의 삶에도 기적이 오기를. 여름이 절정에 달한 8월의 어느 날 설인에게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이 보낸 엽서였습니다. 엽서에는 지중해의 푸른 바다가 담겨 있었고 뒷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설인 씨 잘 지내시죠? 새로운 난민 가족을 돕느라 그리스에 와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니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어요. 당신의 새로운 삶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연. 설이는 엽서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니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엄마 뭐 왔어요? 하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멀리 있는 친구가 안부를 전해왔어. 우와, 그리스에서요? 거기 바다가 정말 파랗네요. 그래, 언젠가 우리도 가족 여행으로 가보자. 정말요? 아빠도 같이요? 물론이지. 민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설이는 결심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저 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이제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처럼 한국에 온 난민들을 돕는 일이요.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민호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멋진 생각이에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도울게요. 그렇게 설이는 난민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통역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상담과 교육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 새로운 가족이 왔습니다. 시리아에서 온 젊은 부부와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데리고 온 여성도 있었습니다. 설이는 그들에게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설이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기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어요. 당신들도 할 수 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상처는 아물고 새살이 돋는다는 것을 그들도 믿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설인과 민호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거창한 결혼식은 없었지만 하은이와 함께 작은 케이크를 자르며 축하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족이었고 서류는 그것을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하은이가 두 사람을 안으며 외쳤습니다. 서리는 목에 건 유진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펜던트 속 사진에서 유진이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미소가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어 하은이가 잠든 후 서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아침에 하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센터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했다. 민호가 만든 김치찌개가 조금 짰지만 하은이는 맛있다며 두 그릇이나 먹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가족, 사랑, 그리고 희망. 유진, 당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요. 당신이 지킨 생명들과 함께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해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 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유진,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요. 고마워요.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잘했어요. 모두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가족은 한강공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하은이는 자전거를 타고 서린과 민호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강물은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와요. 하은이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린과 민호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한강을 따라 걷는 세 사람의 모습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들 주위로 다른 가족들도 보입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각자의 상처를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화면에 자막이 떠오릅니다. 삶은 언제나 이름과 만남이 교차하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희망은 싹트고 상처 위에도 새살은 돋아납니다. 당신의 삶에도 기적은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서린의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저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습니다. 유진이 남긴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이제 저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절망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눈물은 마르고 웃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희망으로, 그리고 삶 그 자체로.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